세상에 없던 방산 토크쇼, 지상파 최초 방산 토크쇼 밀톡의 진행을 맡은 MC 윤주화입니다. 밀톡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신종우 위원 함께합니다. 예, 신종우입니다. 근데 최 교수님 어디 가시고 누구시죠? 오늘 최 교수님께서 워낙 또 직책도 많고 일정이 분주하셔서 제가 일일 대타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준곤이라고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이제 항공 유도무기 분야에서 업체에서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지금 교수님을 재직하고 계시는데 이 분야에서는 제가 손에 꼽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전문성 있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좀 불안하긴 해요. 근데 하지만 우리 밀톡이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깊이 품위 있게 되는 하나의 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최 교수님도 어디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육상, 해상, 항공 방산 그리고 무장 체계까지 다루었었는데요. 오늘은 이 모든 방산 체계들의 위력을 배가시키는 유도무기 K 미사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K 미사일 어디까지 날아가냐. 사실 미사일 하면 신종우 의원 전문 분야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미사일 쏘면 가장 바쁘시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도 지금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제가 밀톡을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예. 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쏘아 올렸고요. 또 바로 어제 새벽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게 고도가 50 그리고 사거리가 550에서 600km 정도여서 평양 순안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부산에 들어와 있는 미국 핵 전략 잠수함 이것을 노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We believe it is important to manifest these commitments. As we speak, an American nuclear submarine is making port in Busan today. It's the first visit of an American nuclear submarine in decades. 예, 맞습니다. 지금 날아간 사거리와 고도를 봐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23 미사일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북한이 지금 화성 18 ICBM을 쏜 지 일주일밖에 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SSBN이 기항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군사적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결국은 북한의 도발은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중장거리급 이상의 미사일들, 특히 화성 18 3차 발사도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저희가 이 K 미사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국내 굴지의 유도무기 제작 업체에게 출연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섭외가 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도무기 체계라는 게 국가 기밀하고 보안이 많이 유지되는 좀 비닉 사업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가요? 신입 PD님 오늘 촬영 끝난 것 같은데 마이크 좀 정리 좀 해줘야 되나? 예. 업체에 섭외가 안 됐다고 포기할 밀톡이 아닙니다. 오늘은 더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K 미사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젊음을 함께 살으며 깨끗이 피고 질 무궁화 꽃이다. 네, 반갑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국장으로 근무했었던 김종출입니다. 지금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방위산업센터장으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기술품질원 유도탄약센터에서 천궁1과 천궁2 지상유도무기 품질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석진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종출 국장님은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원래 그 공군에서 한 2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 창설 이후에 공무원으로 한 14년 정도 근무하면서 주로 방위사업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방위사업에 가장 진심인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까 대부분 실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 연구원님은 국방기술품질원 경남 진주에 있잖아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국내 품질 보증 업무와 그다음에 신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본부는 진주에 있지만 방위산업체가 있는 전국에 저희 전문 센터가 존재하고 있고 저는 그중에 유도탄약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앵커님께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앵커님은 물건을 살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까? 저는 가성비를 제일 중요하게 가성비요? 봅니다. 네. 이 질문 이렇게 하면 내가 답이 안 나가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S사나 L사 보면은 물건 사는 이유가 좀 있잖아요. 뭐 성능뿐만 디자인? 아니라 또 왜 안 통하지? 성능? AS. AS.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국방기술품질원이라는 기관은 AS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우리나라 무기체계가 성능도 좋고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AS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기관이 바로 국방기술품질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사일을 왜 만드느냐입니다.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죠. 이에 맞서서 우리나라도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뭐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비대칭 무기라고 하잖아요. 탄도미사일에는 그냥 뭐 폭탄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핵과 황무기까지 탑재를 하면서 가격이 싸요. 저렴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같이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는 이렇게 엄청나게 유지한 것보다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한데 힘의 균형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유도 무기가 이렇게 발전된 거는 가성비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 원거리 폭격, 공중 공격 이런 걸 전투기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전투에서 전투기를 동원한다면은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수밖에 없는 가성비 면에서 훨씬 먼 거리를 인명 피해도 없이 정확하게 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뭐 유도 무기가 갖는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과거에 그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그 SDI라는 걸 미국이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했었는데 그게 가능할까? 라는 쪽으로 참 의구심이 많았는데 한 20-30년 지나고 지금 보니까 총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유도 무기가 공격 무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방어 무기로서도 굉장히 효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사일이란 개념이 육해공 어느 플랫폼에서도 내가 너를 때릴 수 있다. 너가 때려도 내가 막을 수 있다. 이게 상대방한테 엄청난 공포감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산업적인 측면을 제가 조금 더 언급을 좀 드리자면 솔직히 말해서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유도 무기가 너무 좋은 효자예요. 국산화율 자체가 거의 85%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산업이라는 거죠. 양이 많아요 일단. 그러니까 항공이나 함정 같은 경우는 수량이 좀 정해져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체계업체나 밑에는 협력사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품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 미사일 방어 체계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사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살짝 다뤘었는데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드는 건데 우리 신종우 위원님 복습 차원에서 핵심만 좀 짚어주시죠.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한국군은요 미국의 패트리어트하고 청궁2로 해서 저층 방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주한미군까지 포함하면 주한미군도 패트리어트 그리고 뭐 사드가 있습니다. 탄도탄 요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층 요격 체계를 통해서 요격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지금 LCM도 지금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사드보다는 요격 고도가 좀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층 요격 체계 형성되고 앞으로 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하는 한국형 아이엄도 지금 개발이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KMD는 이제 3중 방패가 생기는 겁니다. LCM, 청궁, 장성지포 요격 체계 이렇게 좀 구성될 거예요. 미래는. KMD 말씀하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천궁2 미사일 잡는 미사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걸프 전쟁에
그 투입된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는 직접 요격하는 게 아니고 파편입니다. 파편. 그러니까 스커드가 날아오면 파편으로 해서 이게 스커드가 날아간 방향을 완전 바꾸는 건데 이게 하늘에서 좀 파괴되지 않고 지상에 떨어지다 보니까 민간인 피해가 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히트킬 방식, 그러니까 하늘에서 진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 청궁2를 비롯해가지고 뭐 LSM, 장서인포 요격 체계까지는 다 히트킬 방식입니다. 이 홍 연구원님께서 이 청궁2의 네. 품질 사격 시험을 담당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이란 이름 그대로 품질 인증을 위한 사격 시험입니다. 개발 단계가 완료되고 양산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는 유도무기 체계 중에 3천억 원 이상 되는 유도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품질 관리 규정에 보면 이제 기품원이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이긴 하지만 단독으로 하는 사격 시험이 아니라 방위 산업에 관련된 전 기관이 다 같이 해야 되는 사격 시험이다 보니까 그 규모와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도탄이라는 게 저도 이제 자료 영상을 봤는데 그 눈 깜짝새 명중을 좀 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종석 국방장관께서 이제 국방부 출기자단을 초청해가지고 LSM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요격심을 성공하고 나서 언론에 발표하고 그랬는데 현장에 가서 지휘자들 데려가면 좀 약간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 막 좀 약간 그런 게 없나요? 약간 좀 불안하거나? 사격 시험 하게 되면 사실 사격 자체는 몇 분에서 길어봐야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은 몇 년이 소요됩니다. 저 청궁 같은 케이스는 17년 9월에 착수회의를 했고요. 사격 시험은 21년 7월 8월에 했기 때문에 기간만 따지고 보면 3년 10개월을 한 겁니다. 어이구야. 또 사격 2주에서 3주 전에는 이제 섬에 상주를 했습니다. 청궁 같은 경우에는 사격장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요. 왜냐하면 장비 이동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요. 그다음에 장비 점검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통신 상태도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리허설 같은 시나리오 점검도 하고 또 표적탄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예. 섬에 가면 거의 무인도 섬 아닌가요? 예, 무인도입니다. 무인도고 시험을 위한 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제 청궁2는 사이즈가 워낙 커서 이제 기품원 국가연 업체 인원만 100명 이상이 투입됩니다. 사격이 한 번 잘못되면 이제 그만한 인력이 또 헛수고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번에 성공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 진짜 제품이 나오기 전에 뒤에서 고생하십니다. 근데 진짜 실사격이 이루어져서 딱 명중이 됐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그 탄도탄이 엄청난 속도로 저희 청궁 쪽으로 날아오고 있는 상태고 레이더가 이걸 포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도탄 발사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표적탄이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정확한 속도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 이상으로 날아오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나 발사 버튼을 1초라도 늦게 누르면 이 맞은 요격 지점의 파편이 딴 데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이러한 엄청난 안전 사항에 고려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수도 없이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날은 또 사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합참과 공군의 장군님들 다 와 계셨고, 또 방위사업청과 국가연의 또 높은 분들도 와 계시고 하는데, 이 표적탄이 발사하고 명중하는 데까지 한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높으신 기라성 같은 분들조차도 긴장을 하셔서 저는 그 앞에서 이제 브리핑을 한다고 서 있었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딱 명중하는 그 순간에 이 박수와 한호 소리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준비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시는데 이 유도무기에서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1대 10대 100 법칙이라고 아마 너무 유명해서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건데, 비용 관점에서 이제 예를 들면 개발 단계 때 품질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1이 드는데 도면 수정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양산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생산 공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운용 유지 단계에서 만약에 품질 이슈가 식별되면 기존에 납품된 모든 장비에 소급 적용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의 비율이 1대 10대 100이라는 이제 법칙이 존재하는데,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대로 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품질 인증을 앞 단계에서 하는 게
저는 비용과 품질 관점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유도무기 체계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맡고 있는 천궁도 조단위 사업이고, 그리고 또 군에서 자주 사격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러니 양산 단계 초기에 품질을 확인하고 군에 이제 전력화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연구원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이 천궁2가 2021년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로 4조 원대 수출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천궁2 해외 수출, 이 아랍에미리트 외에도 다른 나라로 어떻게 돼갈지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최근에 폴란드 수출이 아주 K방산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천궁 UAE 수출이 그 포문을 열었어요. 이게 예전에는 유도무기나 미사일 수출이 설령 됐어도 얘기를 못하는 기밀, 그다음에 엠바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2021년 말이었죠.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천궁 수출에 대해서도 홍보를 했고 그게 이제 언론화되면서 알려졌기 시작했죠. 4조 원대 단일 계약으로는 최고의 수출이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순풍을 만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요격 체계를 갖춘 나라가 전 세계 4-5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제품이 인정을 받아서 UAE 들어간다는 거는 향후에 중동이나 동남아나 지금도 계속 수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천궁 체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산화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국내의 또 효자 방산 품목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궁과 이렇게 경쟁하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또 나삼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 구도가 붙었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나삼스는 우리 천궁체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삼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공대공 미사일 암람을 이제 지대공으로 바꾼 건데요. 강점은 뭐냐면 이제 노르웨이 콩스버그사가 발사대를 준비하고 이제 미국 이제 레이션사가 이제 공대공 미사일을 집어넣은 건데 그렇게 하면 가격이 좀 싸요. 네, 그렇게 보면 개발비 우리는 미사일을 하나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존의 공대공 미사일을 넣는 거니까 개발이 싼데, 그 대신에 좀 나삼스 같은 경우는 3륜시더 전방위 대공 방어가 안 됩니다. 우리 천궁은 이제 콜드 런치를 방식으로 써서 3륜시더 전방어 방어하기 때문에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각 무기 체계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사거리와 레인지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 중에 그 콜드런치를 말씀하셨는데 예. 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콜드런치가 하고 핫런치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핫런치는 그냥 발사돼서 바로 점화가 돼서 날아가는 방식이고요. 콜드런치 같은 경우는 발사관 안에 통일돼서 가스를 이제 순식간에 분출시켜서 발사관을 벗어나면 거기서 점화되는 방식입니다. 그 미사일도 따지보면 전자장비가 들어가잖아요. 상온 보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미사일들이요, 무기체계들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온에 노출을 안 시키는 장점도 있고, 그 고체율을 사용하는 ICBM 같은 경우는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합니다. 워낙 이제 그 ICBM 같은 경우는 그 런치가 됐을 경우에 워낙 발사 충격이 크기 때문에 발사대가 잠깐 안정성이 불안해지면 미사일이 초기 발사 실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러시아의 토폴, 뭐 야르스, 중국의 등펑 41 같은 경우는 콜드런치 방식을 택하고요. 북한도 화성 18을 콜드런치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현무5 같은 경우도 우리 뭐 고위력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도 콜드런치 방식으로 발사가 됩니다. 천궁2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천궁2보다 또 요격 기능 그리고 성능이 훨씬 향상된 천궁3도 개발 중이라고요. 천궁의 기본형이 개발된 이후에 15년도에 천궁2까지 개발이 돼서 지금 직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탄도탄을 직격할 수 있는 그런 탄까지는 개발이 됐는데, 미들급에 속하기엔 조금 그 요격 고도라든지 사거리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일부 레이더가 MFR 레이더라든지 시크 이런 레이더들이 A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A사를 이렇게 성능 개량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하면은 아마 세계 최고 수준 패트리어트보다 더 성능이 좋은 아마 그런 미사일로 개발이 될 것 같은데, 그게 한 2030년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별도의 사업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 PIP, 그러니까 성능 개량 형태로 가도 충분히 지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차 잡는 미사일 현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궁 특징이 어떤 건가요? 현군 기본적으로 이제 적외선 유도를 사용, 뭐 쉽게 얘기하면 열추적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경우는 유선 유도 방식을 사용해서 사수가 대전차 미사일 발사하고 나서 표적에 명중할 때까지 위치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현궁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아서 열을 쫓아가요. 제블린도 동일한 방식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약간 여기서 오해가 좀 하는 게 뭐냐면 2020년도에 우리가 DX 코리아 기간에 외국 분들 초청해서 그 양평이라는 종합 사격장 가서 현궁을 쐈는데 이게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외국 사람들 초기에 망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경기도 양평의 군 종합 사격 훈련장에서 오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차 유도 미사일 한 발이 표적을 벗어나 사격장 바깥으로 1.5km가량 떨어진 논바닥에 떨어져 폭발한 겁니다. 그때 육군에서 약간 좀 실수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열추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표적에 보면은 전차의 엔진열과 비슷하게 난로 같은 걸 피워놓고 원래 해요. 이렇게 난로를 잊어버린 거야. 근데 그때 또 비가 왔어요. 비가. 그러니까 열을 받을 열이 없는 거예요. 열이. 그래서 빈당을 가지고 약간 그때 우리 뭐 좀 망신당했네 이렇게 좀 오해가 있었는데, 그건 정말 그런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열추적 미사일들을 테스트할 때는 그 정말 미세한 열이라도 좀 해놓고 해서 테스트하는 거지, 그날은 정말 그 누가 깜빡이고 난로를 안 펴놔가지고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뭐 그건 오해고 정말 우리 형도 잘 만든 미사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청궁, 그다음에 지금 우리 현궁, 거의 이제 궁 시리즈로. 근데 이 유도무기에 궁 시리즈 유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뭐 신궁, 비궁, 해궁 많아요. 그래서 이게 궁 시리즈 맞죠? 왜 이렇게 궁자를 붙이는 거죠? 이 활공자를 쓰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아무래도 우리 전통 무기 체계의 가장 근본인 활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게 국민 공모 형태로 많이 이름이 제정되기도 하는데요. 활이라는 게 그 최종 병기로서, 그러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고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오랫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청궁은 뭐 하늘로 쏘는 활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지대공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름을 붙인 거고, 그다음에 현궁 같은 경우는 이제 햇살 현자니까 빛의 속도로 그 화살처럼 이렇게 나가서 전차를 경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비궁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튼 로기어라고 해서 저가형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비수같이 그 상대를 공격한다 해서 한 발당 한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은 굉장히 높은, 그래서 비수라는 의미로 이제 넣은 거고요. 지금 그 휴대용으로 많이 지금 수출도 되고 있는 신궁 같은 경우는 보병이 들고 다니는 이제 새로운 무기 체계. 그러니까 보병이 사실은 이제 지상에서만 싸우는데 대공방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새로운 활이라는 의미로 신궁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님은 또 이 현궁과 신궁의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을 담당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예. 관련해 에피소드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청궁 업무 맡기 전에 신궁, 현궁 업무를 맡았었고, 그래서 한때는 신사모, 한때는 현사모, 지금은 천사모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신궁과 현궁은 휴대용, 지대용 무기로서 이제 휴대하기도 편리하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사격을 수행하는 사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사수가 이거를 잘 다루지 못한다면 사격 시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격 시험 담당자였던 저에게는 이 사수 선정하는 게 굉장히 큰 에피소드였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이제 명사수가 한 분 계신데, 그분께서 신궁과 현궁 두 개 전부 다 한 분이 이제 사수 역할을 해주셨고, 그분께서 사수를 맡아주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변수 하나가 없어진 거랑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갈 때마다 가끔씩 뵈면 인사드리고 감사하다는 마음 아직도 갖고 있고요.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 이제 사수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실전 배치가 됐을 때 네. 그럼 사수가 다 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요격 성공률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유도무기 체계를 납품할 때는 항상 훈련용 장비까지 같이 납품을 해서 네. 이제 군에 계신 장병들께서 훈련할 수 있게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편이고요.
천궁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거리가 길다 보니까 네. 레이더나 IR로 볼 수밖에 없지만 신궁 형궁은 유도탄이 사출되는 장면부터 명중하는 장면까지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감으로만 봤을 때는 신궁 형궁 사격이 최고입니다. 아, 박수 소리도 제일 컸고 그렇습니다. 눈앞에서 바로 보니까 이제 네, 더 요격되는 실감이 게 나는 눈앞에서 거네요. 보입니다. 네네네. 그 발사 시간이 5, 4, 3. 3초, 2초, 1초, 발사. 이렇게 줄어들 때 네. 어떠셨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도되는 이제 절차를 알다 보니까 그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신호를 딱 누르게 되면 기폭 신호가 사출까지 가서 유도탄이 이제 발사가 되는데 그 뒤로 추진부, 구동장치, 날개, 그다음에 유도제어부, 탐색기가 다 작동을 해야 되는데 유도탄 안에 들어가는 모든 구성품이 정상 동작해야 표적까지 가게 되거든요. 또 표적 근처로 가게 됐을 때 형궁 같은 경우에는 성구탄두가 전차 표면을 녹이고 주탄두가 거기를 들어가서 전차 안에 내부 인원이나 이제 무력화를 시키게 되는데 꼭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현궁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현궁의 수출 가능성 아까 또 보안인가 이것도? 가능성은 높아요. 저도 네. 이제 몇 개 들어봤는데 구매 의사는 계속 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은 제블린 들고 있는 네네. 사진 보셨죠? 그림. 네네. 현대전에서 대전차 미사일은 상당히 좀 위력을 발휘한 게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줬죠. 아마 필요성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형궁도 약간 지금은 조금 개량 좀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좀 듣긴 들었는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수출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무기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수출이라는 게 나라 대 나라 여러 가지의 엠바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라도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무기체 아까 뭐 천궁도 그렇지만 형궁도 제가 보기에는 수출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저는 조만간 좋은 소식 들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수출할 때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보통의 어떤 재화와는 그 업무가 다른 것 같아요. 프로세스가 수출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이제 업체로서 수출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미사일은 그렇죠. 살상 무기잖아요, 일단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국가 이게 결국은 정치적 외교적인 모든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또 어떻게 우리의 국익으로 또 돌릴 수 있는지가 제일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무기 수출에는 국제 그 다자 간의 협의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MTCR이라고 있는데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회원국이 한 35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비회원국에 만약에 수출한다면은 다 통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회원국끼리는 웬만하면은 뭐 허용이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런 이제 회원국 수준에서 수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지만 사전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조금이라도 연계가 되거나 혹시 북한 쪽으로 그 활용될 수 있는 뭐 부품이든 기술이든 그런 게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유엔 결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출해서 우리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품에 대해서 또는 기술에 대해서 국산화를 최대한 해서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이익이 경제적 규모가 제일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수출할 때 요새 그 상대국에서 절충 교육이라든지 산업협력 이런 쪽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대처할 수 있는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밀톡 다음 주제는 미국이 왜 미사일 개발을 제한했었나입니다. 이렇게 했었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은 안 한다는 거죠. 미국이 왜 우리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했었나요? 60년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불안한 안보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와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 68년도에 우리 김신조 사건이 있었죠. 북한군의 무장 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북한의 대남 침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또 뭐가 있었냐면 닉슨 독트린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미국에서 그런 입장이죠. 이제는 알아서 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안보는 여러분이. 이런 닉슨 독트린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안보 불안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자 그럼 우리가 독자적인 우리 미사일도 개발하자라고 해서 개발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78년도에 지대지 미사일이 백곰이 성공을 했죠. 우리는 드디어 유도탄 개발에 성공했. 자주 국방의 새로운 기원을 이루겠. 자, 미국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미사일 기술은 우리끼리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외 국가가 사용하면 안 되는, 미국에서 볼 때는 한국이 이걸 만들어서 여기다가 뭘 핵을 달고 여기다가 뭐를 달아서 이게 일파만파 커지면 우리도 불안해라고 해서 미국이 계속 압력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정부에서도 그 당시에 그러면 나는 그냥 할 거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으면서 그 당시에 사거리는 180km, 탄두 중량은 500km로. 그래서 미국이 미사일을 제한하려던 이유가 우리의 국방 능력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한미 미사일 지침이 지난 2021년이었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히 해제가 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해제된 뒤에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제되기 전의 모습을 보면 이미 그 미사일 지침은 사문화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만큼의 탄두 중량 무제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문화된 상태였고, 미군이 와서 이제 지침을 잘 이행하는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거죠. 우리가 지금 ICBM급까지 미사일 개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ICBM을 개발할 필요가 없잖아요. 핵무기도 없으니까. 그 대신에 혐오5라고 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는 한 적은 없는데, 고위력 탄도 미사일에 탄도 중량을 언론 보도는 8, 9톤, 몇십 톤까지 가는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우리는 사거리가 좀 길 필요는 없이 고위력 탄도 미사일로 북한을 대응하겠다 하는 그런 미사일들만 개발됐기 때문에 고위력 탄도 미사일이 이제 지침 해정 이후에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아마 그 지침이 해제되면서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그 연구원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각종 연구 개발을 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개발 그 여력은 충분히 있는데 800kg, 500kg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게 다 해제가 되면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요. 무인기가 이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은 순항 미사일로 분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5톤 이상 UAV를 못 만들게 돼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됐으니까 그 원하는 무기 체계를 싸게, 필요하면은 수출형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많이 조성됐다고 보여집니다. (2030년대) 초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천궁3하고 LSM2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은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도 될 만큼의 성능을 갖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이제 장사정포. 이 부분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20년대 말 정도까지는 개발될 걸로 예상됩니다만은, 한국형 아이언돔 LAMD라고 하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 이런 부분들이 개발되고 실전 배치된다면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될 걸로 보인다. 북한 장사정포, 이것을 맞추는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SSM의 품질 인증 사격 시험도 최근에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가 품질 인증 사격 성공함에 따라 북한의 주요 시설과 장사정포를 타격할 준비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영상을 보시면 두 발을 사격해서 두 발이 똑같은 지점에 떨어질 정도로 정확도와 파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곧 전력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비디오 동영상을 봤거든요. 저는 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적이 봤을 때도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2010년도 그 당시 연평도 포격 사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이 장소형포 요격 체계를 시작하게 했던 원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장거리 다연장 로켓포, 그다음에 이런 자주포들이 쫙 깔리면서 서울시 수도권 이런 데에다가 호버했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건 여러분들 다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지만 대략 1시간에
5,000발에서 한 10,000발 정도가 날라온다고 합니다. 그게 날라왔을 때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피해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대응 전력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장사정보 대응체계가 개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산을 갖고 있으면 마찬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연속적으로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고, 북한의 핵심 시설, 북한의 갱도 미사일 기지, 당연히 우리도 때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창과 방패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창과 창의 게임일 수도 있다. 전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이 운용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2라고 있는데 이 KT-SSM은 현무2보다 사거리가 짧습니다. 그런데 굳이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비교하자면 그 F-15라는 이제 크고 성능 좋은 전투기가 있는데 F-16을 개발한 거라든지 F-22라는 이제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데 F-35라는 또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한 거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가성비가 되겠죠. 예. 엄청난 양의 장사정포가 날라온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그 장사정포를 맞추기 위한 현무 미사일을 일일이 발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발에 수십억 하는 현무를 계속 그렇게 많은 숫자를 보유할 수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싼 그 전술 지대지 유도탄을 이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다수의 표적을 제압하는 데는 엄청난 양의 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거리는 좀 짧지만은 오히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전술 자산인 만큼 미국의 그 세부 정보를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되고 또 그 군용 GPS를 탑재하는 부분, 탑재하려면 미국에 다 우리 데이터를 다 줘야 되니까 주지 않고도 군용 GPS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이급도 있어야 되지만 미들급, 로우급도 같이 갖추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KT-SSM2도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요? 앞에 설명 잘 주는데 180km짜리 성공했고요. 사거리가 이제 300km짜리 2까지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KT-SSM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우리 천무 다연장 로켓에 이제 2발을 탑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지난번 이제 우리 천무가 지금 폴란드에 좀 수출됐는데 이 발세대보다 탄값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에서 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에이테크스 계속 요청하잖아요. 사거리 300km짜리. 뭐 그거 유사한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게 폴란드에도 이제 우리가 좀 개발을 되면 이제 수출이 좀 될 가능성도 있죠. 자, 북한이 최근에 여러 발사체를 섞어서 쏘아 올리거나 아니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등 우리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만으로 과연 방어가 가능하냐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형태의 그 공격에 대비해서 다층 방어 체계를 아무래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LAMD 시스템에 대해서 좀 조기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천궁 그 3라든지 LSM2 이런 고도와 사거리를 확대한다든지 레이더 성능을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능 개량 노력이 더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북한을 포함해서 주변국에서 극초음속 기술에 대한 개발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또 고위력, 정밀 타격 이런 능력이 굉장히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기술을 많이 더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극초음속 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건 극초음속 미사일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수출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만의 그 무기 체계만으로는 그 수요만으로는 이게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수출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각 나라마다 필요한 스펙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맞춤형 스펙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기술이라든지 생산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품에 대해서는 특히 그 국산화를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장님 말씀에 하나만 첨언을 하면
그 국산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유도무기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 이상의 국산화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일부 품목은 아직도 우리가 해외에 의존하는 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관성화법 장치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증폭기. 점차 국산화로 좀 진행은 되고 있는데 꼭 한두 개 때문에 전체 사업이 또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업체나 정부에서 계속 투자를 함으로써 수출과 내수를 다 고려한 100% 국산화한 말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술 개발함으로써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유도무기 체계가 더 건강해지는 생태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제 한미 미사일 협정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부품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역으로 유도무기 부분에 있어서 국산화를 높이는 그러니까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독자적으로 그 고생을 해서 이제 뭐 개발을 한 부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 그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또 이 유도무기라는 게 계속 실사격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은 또 필요한 거거든요. 계속 소모가 되는 거니까 훈련을 안 할 수 없고 훈련하면은 또 새로 사야 되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아마 그 ADD를 포함해서 우리 그 방산 기업 쪽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연구 개발하면서 굉장히 고생 많았는데 이제 빛을 볼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코너입니다. 밀리터리 덕후들의 댓글을 읽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MBC 경남 유튜브 채널 MU 채널에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요. 그중 세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한국판 제블린이라고 하는 현궁 대 제블린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품만 놓고 봤을 때 이렇죠. 제블린이 현궁보다는 일단은 사거리가 좀 길긴 하죠. 그러나 가성비로 놓고 보면 또 현궁이 훨씬 뛰어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궁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현궁 담당자였고 아까 현사무라 말씀드려서 현궁에 손을 들겠습니다. 너무 네. 편파적인데. 제가 그냥 당연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천궁2와 나삼스가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 성능 면에서 천궁이 뭐 나삼스에 비해서는 당연히 우수하고요. 그러니까 뭐 대결한다면 당연히 천궁2가 낫겠죠. 사거리 면에서나 그다음 뭐 요격 고도 면에서도 그렇고요. 다만 이제 천궁이 좀 비싸다는 거, 무게가 좀 더 나간다. 무게는 뭐 차에 싣고 다니니까 별 의미가 없고요. 단지 이제 가격 부분인데, 그러나 이 부분은 방공망에, 그러니까 안보 위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싸도 쌀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천궁2가 나삼스보다는 당연히 좋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험 발사하는 날은 항상 흐리던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네요. 예, 네. 예. 뭐 시험 발사한 날은 뭐 전부 그런 게 아니고 뭐 시험 조건과 시기가 맞아 되는 날이 있으면 그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굳이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감시를 네.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그때 현무3를 할 때도 보면은 뭐 일화가 있는데 현무3 순항미사일 개발할 때 낮에는 안 꺼내놨어요. 안에서 꺼낼 때 밤에만 위성이 이제 보고 있으니까 뭐 그런 적은 있죠. 다른 나라에 당연히 이게 군사 보안이고 우리나라의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은 비닉 사업, 비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적국의 또 위성에 좀 탐지가 되지 않도록 그런 보안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뭐 날씨는 너무 많이 비가 오고 태풍 치고 이러면 못 하죠. 예. 근데 실전에는 해야죠, 그때도. 근데 이제 우리는 일단은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아주 악천후에서는 하진 않습니다. 예. 연구원님 이거에 대해서 좀 덧붙이실 말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사격 시험과 사실 저는 전쟁과는 별개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격 시험은 정해진 조건에서 정해진 성능이 나와야 되는 거라서 날수라는 변수를 좀 배제하기 위해서 청명한 날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부러 이렇게 구름이
끼거나 안 낀 거를 뭐 결정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사격 훈련을 하거나 개발할 때는 이런 여러 조건들로 사격을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질문은 약간의 오해도 섞여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마지막 말씀드리면 북한은 날씨 좋은 날만 쏩니다. 예. 왜 그러죠? 제가 합참에 근무할 때 그냥 북한 날씨를 보면 흐리잖아요. 비 오고 흐리면 오늘은 조용하겠군 해서 진짜 안 써요. 그래요? 뭐 개발 과정이니까. 예. 이번에도 화성 18 같은 경우는 장마전선이 내려가고 그 하루 틈에 쐈잖아요. 네네. 북한도 날씨를 봅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K-미사일을 넘어서 다음 화에서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상파 최초 방산 토크쇼 밀통이었습니다.